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이제 이행계 공청회가 있었는데 초안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 내용은 단계적 완화를 1, 2, 3차 이렇게 나눠서 차수별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한 번 할 때 이제 1차, 2차, 3차 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 이렇게 6주씩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하면서 또 기간이 축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일단은 1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종일 이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12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지는데 다만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임을 확인하는 그 증명을 하고 나서 입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유흥시설의 경우는 자정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라는 골자입니다. 그리고 행사와 집회에 대한 방침도 나왔는데요.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미만까지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2차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이 없고 3차에서는 완전 해제되는 이런 계획이 초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2차 개편 때까지는 10명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유지되고요. 3차 개편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초안에 담겨져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2차에서는 실내에서 벗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전자 출입 명부, 안심콜, 방명록 작성 등은 일단 의무 실시가 유지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방안도 나와 있는데요. 무증상 경증 환자는 체계적인 재택 치료를 하고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거주자 이런 분들은 재택 치료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예전에 팬데믹 상태에 가깝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을 경우에 비상계획까지도 유지가 되는데 예. 이렇게 그 확진자 수가 갑자기 불어난다거나 했을 때 사적 모임 제한은 강화가 되고 또 다중이용시설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시행이 되고 그 밖에 또 방역당국이 긴급병상 확보 계획과 같은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한다. 이런 비상시의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내용입니다. 예. 자, 주요 내용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이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을 연결을 해서 또 우려할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오늘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 개편안 초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3단계 시행하다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이제 완벽히 이제 일상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할 때는 됐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예. 이행 기간은 이제 6주 간격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만약에 6주마다 단계를 완화하면 1월 중순쯤에 이제 3단계 완화가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작년도 보셨지만 겨울철에 유행이 악화되는 상황들 이미 본 상황이라 겨울철에 3단계까지 완화했을까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고요. 저는 좀 더 길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봄이 돼야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봄이라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계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단계 넘어가는 그 어떤 비상계획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가 뭐 3,000명 늘어나면 다시 좀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서요. 일단 이제 확진자 숫자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 특히 이제 입원율이라든지 이제 중환자실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어도 이제 입원율이 한 80% 넘고 중환자실이 한 80% 넘게 차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크처럼 중간에 멈추고 이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미 80%가 찬 상황이 되면 2, 3주 이상 계속 병상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예비 경보를 만든다든지 그 전에 먼저 이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 사항들 논의해달라고 오늘 요청을 또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을 이제 증시에나 발행하는 것인데 이제 이 방역 상황에서 갑자기 그대로 멈춰라 하면서 잠깐 멈추세요 이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네. 이제 백신 접종이 7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전제 조건도 다행히 충족이 됐는데 그 의료계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시나요? 일단 이제 70% 도달을 했더라도 이제 델타 변이 자체가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증도도 많이 증가돼 있어서 젊은 층에서도 중증이 이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예. 또한 아직 예방접종을 충분히 못한 이제 청소년 이하, 그러니까 18세 미만에서도 중증도가 증가한다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사례들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 이제 미접종자들을 얼마나 접종에 동참하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접종자 중에서도 이제 기간이 오래돼 있는 고령층 같은 분들의 부스터샷이 또 얼마나 접종을 잘할 거냐 이 부분도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재택 치료인데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계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집에서 치료하라 그러면 집안에 계신 분도 혼란스럽고 또 주위에 사시는 이웃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려를 했는데 막상 저희도 지금 재택 치료를 한 일주일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막상 재택 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기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계속 전화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가족이 여러 명 진단된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거나 생활치료센터 가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환자 이송 체계 문제 때문에 한 분은 이제 사망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재택 치료도 이제 일반화시키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9일쯤 이제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조언하고 싶으시거나 정부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 이제 의료 체계 정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감당 가능한 수준 정도의 확진자의 범위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 체계 또한 이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같이 마련돼야 이제 장시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간에도 의료진이나 방역의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의료진들 지금 어떠신가요? 뭐 공무원 부분뿐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들도 너무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년 다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체념 상태라 그럴까요? 근데 단계적 일상 회복되면 또 이제 이런 상황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 근로 환경이라든지 또 의료진을 위한 지원 체계도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 좀 뭐랄까요? 조언도 하시고 좀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 들으셨는데 두 분 방역 체계 개편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경진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사실은 뭐 저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잘 들어야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행정을 하시고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전문가들의 의견 꼼꼼하게 듣고 거기에 따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오늘 인터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이제 백신 맞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가 돌아가신 분이 한 200여 분 되는데 정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2건밖에 안 되나 봐요. 대부분의 사례들이 지금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이제 예산으로 보상하는 데서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나가면서 순간 들었던 생각이 아니 코로나 추경 한 번 편성하면 기본으로 20조, 30조씩 편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국가에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백신 주사 맞을 때 한 3억 정도 혹시 사망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우체국에다 보험을 들어주면 그러면 우체국은 사실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한 3천억이나 4천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우체국 보험을 넣어주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체국에서 만약에 이거 이제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은 이거는 기재부나 이쪽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어제 그
시위 집회 현장을 지나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또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문제의식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재부의 코로나 취업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좀 제안하시잖아요. 기재부의 얘기는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단 개인적인 방역은 철저하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늦게 풀어야 되는 건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 우리가 같이 견디고 나갔으면 좋겠고 접종 증명이랑 이런 거 준비를 좀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기고 대신 자영업자들의 영업은 좀 활발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공공의료를 정말 말 그대로 2년 동안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이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까 공공의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분들의 그냥 환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번 일은 끝나지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하고 정비해서 앞으로 또 이런 닥칠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국민과의 소통도 정부가 좀 지혜롭게 잘 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듣죠. 자, 국민의힘 경선 소식인데 어제 주일 일요일에도 이제 홍준표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은 그 서로의 어록을 정리하면서 이 설전을 벌였는데 그 어록이 실언, 망언, 막말을 정리한 거였죠? 네, 홍 의원 측이 일단 윤석열 실언 망언 리스트 25가지 정리를 했었고요. 예. 이에 맞서서 윤 전 총장 측도 홍준표 성차별 막말 리스트 25가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25가지는 서로 숫자를 맞춘 겁니까? 한 측이 25개에서 25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맞춘 겁니다. 저쪽에서 25방을 때리니까 우리도 25방 때려줘야겠다. 공평하게. 네. 그렇게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전해 주시죠. 건수는 25대 25인데 네.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홍준표 측에 발표한 윤석열 실언 리스트는 뭐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이런 예전에 논란이 됐었던 발언과 함께 최근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발언을 내부 분열 조장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묶었고요. 또 전두환 대통령에 관련된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이제 같이 묶었습니다. 예. 한편 윤석열 측이 발표한 홍준표 리스트의 내용은 과거의 발언들 중에 이대 계집애들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라는 발언이나 또 방송국 경비원에게 했었다는 니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다. 라는 발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또 대지발정제 논란 관련한 발언도 들어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윤희숙 전 의원에게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예. 홍준표 캠프 측은 윤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면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캠프 측도 홍 후보의 막말은 그에게 늘 품격에 문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대선에 나간다면 필패할 것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되게 이런 걸 언론사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데 양 캠프에서 일목요연하게 이 보도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없게 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인데 이 이제 막말 리스트 외에 또 윤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에서 후보자 부인의 문제 또 경선 여론조사 틀을 두고도 설전을 계속 잇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이 일단 부인 김건희 씨가 반려견 사과 사진 기획한 거 아니냐 의혹에 대해서 제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선거라는 게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냐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후원 회장으로 있는 홍 후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 역공이라고 비춰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로 검찰에 소환 대기 중이어서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것보다는 유명인사 아닌 부인을 후원회장으로 두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흠이라고 비방하는 모 후보의 입은 꼭 개 사과할 때하고 똑같다. 자꾸 그러면 이재명의 뻔뻔함을 닮아간다고 비난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 50%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 룰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대립을 하고 있죠. 사지선다형이냐 가상 대결을 네 문제로 낼 거냐. 이재명 지사와 1대1 가상 대결.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은 1대1 가상 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개입을 방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서 당원 투표로 승부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당원 투표가 1인 1표인데 여론조사도 1인 1회 응답이 상식이다라고 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다투는 상식적인 선거 룰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조사했던 조사에서 좀 대체로 유리했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노리고 또 사지선다형 쪽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1대1 그 사지선다형 차이가 뭔지 캠프에서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김병진 의원님? 저희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은 반대가 아니고 예. 당의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거고 이제 당의 선관위에서 원래 9월 5일 날 정호원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역선택 그때 논란도 좀 있던 상황 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상대 후보와 대비해서 실질적인 본선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예시를 들면서 네. 가령 민주당 후보 대 누구 이렇게 1대1로 붙이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질문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1대1 방식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1 원희룡, 2 유승민, 3 윤석열, 4 홍준표. 그게 사지선다형이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쪽 입장에서는 사지선다형으로 하면 이제 제일 잘 나올 때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한 5에서 7% 정도가 조금 앞선 여론조사 수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뒤진 여론조사 수치도 나오는데 사지선다형으로 했을 때. 근데 1대1로 하게 되면 요새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원희룡 후보까지도 다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1대1로 했을 때는 홍준표 후보에게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데 사지 나열로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상희 소장님. 예. 1대1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 때 뭐 여론조사합니다. 첫 번째 다음번 대선 후보에 이재명 대 윤석열이 출마하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하면 이재명 혹은 윤석열을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럼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 유승민 후보라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하면 이걸 4개 보기에 대해서 전부 다 투표를 해서 그 비율을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또는 가령 1000샘플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물어보는 건데 1000샘플은 이재명 대 윤석열, 또 1000샘플은 이재명 대 홍준표, 또 1000샘플은 이재명 대 유승민, 또 1000샘플은 이재명 대 원희룡 이래서 각각의 득점 스코어를 물어봐서 요 어떤 얻는 득점 비율을 가지고 이게 50%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윤석열 캠프에서 하시는 대로 하면 각 후보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이 사지선다형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고르게 분포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오늘까지 잘 몰랐고 청취자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것은 이 윤석열 캠프에서 아무래도 그거는 가등한 차이가 덜 나면 당원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저희는 있는 거죠. 별 상관이 없는데 실은 네. 원희룡 후보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하면 원희룡 후보는 대체로 한 자리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1대1로 하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수치가 나오니까 30몇 가지도 나오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사실은 그 차이들이 이 4명의 후보가 변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원에서 차이가 나는 대로 거의 결정이 그렇죠. 될 것이다. 네. 예, 전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은 이 룰을 안 것에 의미를 두겠고요. 네. 어쨌든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선 양보하는 사람이 보통 이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방법론,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냐 가상대결 네 문제냐 둘 다 단점이 있어요. 아하.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을 사람의 개입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로 반영되지 않을 쪽에 소위 역선택을 포함해서 역선택뿐만 아니고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거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네. 가상대결의 문제는 예를 들면 4가지 경우를 두고 여러 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단점이 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지 말씀을 안 해주실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거제도 문제는 이게 당파적인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좀 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사지선다형으로 일단 물어본 다음에 그 후보 한 명을 정할 거 아니에요, 응답자가. 그럼 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가상 대결을 붙여서 이재명 후보를 고르면은 그 표는 없었던 것으로. 무효표 처리란.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 아이디어를 봅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캠프에 전하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를 홍준표 후보 측에서 싫어합니다. 아니, 이 아이디어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네. 당 차원에서. 캠프의 유불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마지막은 대장동 개발 의혹 문제인데, 자,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원희룡 전 지사가 이재명 후보를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배임이다. 그리고 국감 후에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취지였고요. 이와 함께 원희룡 후보가 또 밝히고 있는 것이 성남의 뜰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 간 주주협약서 전문을 공개한 겁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면 의혹들이 명백해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또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도 금융계좌를 제보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단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발장과 함께 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 주말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짧게 논평 듣고, 자, 먼저 김성애 소장님부터. 이게 역대 대선 후보들 보면요, 대선 후보 본인이 타당 후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공격해서 제대로 된 적을,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신 분들 중에서 타당 후보 공격하는 걸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넘버 2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본인이 넘버 1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적절치 않은 전략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근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 본인도 굉장히 강한 전투사의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 예. 또 원 후보 사모님도 전투사의 모습을 이게 보이고 있어서 정권 교체를 강렬하게 원하는 계층에서는 상당히 히어로로 영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원희룡 후보 부부 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내부 경선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원희룡 같습니다. 후보의 이런 전략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좋아요. 근데 그 지난 주말에 큰 논쟁 중에 하나는 소시오패스 그 발언 논란이죠. 원희룡 후보의 그 아내죠. 그 이제 의사이신데 이제 소시오패스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로 진단 이렇게 그 같은 논란이 엄청 컸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는 김경진 의원님부터. 이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우선 법률적으로도 예. 이게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느냐 한다는 견해도 있고 예. 또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요. 보면 먼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신 건강성을 가지고 미국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됐었다. 예.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출마했을 때도 역시 부모를 여의고 혼자 긴 시간 이렇게 혼자 살아온 사람의 정신 건강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었다. 그러면 지도자의 정신 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후보자 비방 대상이 아니고 면책 대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직접 검진하지도 않았고 직접 이렇게 분석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마치 일국의 대통령 후보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 죄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 예, 김성애 소장님이 짧게. 예, 저는 전문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가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하면 그 일로 제가 옷을 벗거나 야단 맞고 끝날 일이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심해야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은 또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